많은 국민분들께서 이런 알 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이 상황들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일반 시민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를 느끼시기 때문에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실 국민 전체적인 정서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개돼야 되는 정보 선별이 좀 필요하고요. 스스로도 조금 더 자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오늘 안전토크 시간에는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무안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관련해서 전문가분 모시고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신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부터 정말 많이 바쁘셨죠? 예, 뭐 일요일 날 아침에 갑자기 이제 휴대폰에 막 연락들이 많이 와서 무슨 일인가 하고 확인했더니 굉장히 좀 놀랄만한, 뭐 저도 사실 안전이나 재난 쪽을 많이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비행기 사고 같이 또 그리고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이런 참사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굉장히 많이 놀랬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한 부분들 확인하고 또 실제로 이제 방송에 나가서 알려드리느라고 조금 좀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사고 발생한 지 만 하루가 지나고 있고 사고 발생한 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속보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께서는 전문가시니까 지금 가장 좀 쟁점 우리가 이렇게 주안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어제 하루 종일 아마도 뭐 여러 언론이나 방송들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는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도 상당 부분 많이 접하신 상황일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정황 상황들 또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부분들을 파악해 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좀 확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최초에 이제 이 랜딩 기어가 작동하지 않은 상황, 그래서 동체 착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사실 이 랜딩 기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착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이 장비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사실은 작동이 안 되더라도 예비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날개의 유압 시스템들이 이제 A, B 이렇게 있어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쪽에 이제 작동을 해서 열릴 수 있는 이런 상황도 있고요. 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을 제어하는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는 계통에 문제가 있다면 수동으로도 개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보조적인 장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사실 랜딩 기어가 나오지 않은 작동이 안 된 상황.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 가능한지 또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상황이 발생했다면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좀 심도 있게 좀 전문적으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최초에 정상적으로 랜딩을 하려고 하던 과정에서 조류 충돌 경고가 이제 나갔고 그 이후에 1분 정도 이후에 비행기에서 메이데이 한마디로 이제 위급한 구조 신호를 이제 보냈거든요. 그럼 이 1분 사이에 어떤 상황들이 발생했길래 메이데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조류 스트라이크 한마디로 진짜 조류 충돌이 일어났다라는 것들로 대부분 의견들이 모아지고 있는데 다만 이렇게 조류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사실 한쪽에 엔진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한쪽으로도 충분히 정상적인 조금 더 위험하긴 합니다만 정상적으로 이렇게 랜딩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훈련들과 또 이제 이 과정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급선회를 하는 과정 또 그리고 급선회를 하면서도 충분하게 시간을 갖지 못하고 사실은 바로 랜딩을 하면서 오히려 좀 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위험한 상황들이 초래가 됐는데 그럼 이렇게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긴박한 상황은 과연 뭘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금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분들께서는 오히려 양쪽의 엔진에 다 문제가 생겨서 사실상 한쪽으로만이라도 이제 정상적인 어떤 이 비행이라든지 착륙이 가능한 이런 상황보다는 더 위급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좀 추측을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그래도 비행기에는 이런 뭐 버드 스트라이크라는 조류 충돌이 있었을 때 그거를 그런 상황이 위급 상황이 생겼어도 뭔가 랜딩 자체를 못하게 하지 않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같이 작동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사고로까지 이어졌다라는 점에는 지금 동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같은 경우는 사실 공중에 날고 있기 때문에 얘가 떨어지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한두 가지가 뭔가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게끔 대부분 그런 시스템들이 중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이번 사고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작동을 안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것들이 뭔가 근본적인 결함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정말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처럼
이렇게 공교롭게도 이런 우리가 굉장히 작은 확률이지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일어남으로써 이런 상황들을 맞게 된 건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차분하게 또 여러 가지 기록들 혹은 또 이제 정보들을 종합해서 조사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이제 어제 교수님 모시고 저희가 화면을 좀 보면서 자세히 얘기를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이 참사 개요를 한번 다시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께 부탁드릴게요. 예, 어저께죠. 12월 29일인데요. 한 9시경에 태국에서 출발한 제주항공 비행기가 이제 무안공항에 착륙을 하려던 이런 이제 시점이었는데요. 이 당시에 이제 무안공항에서 착륙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이제 기체 이상, 지금 버드 스트라이크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만, 조류 충돌. 예, 조류 충돌이 발생을 한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연기가 말하자면 조류 충돌에 의해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연치 않게 저 영상이 찍혔는데 네. 아마도 이제 새가 이거는 지금 CG인 것 같고, 엔진 그렇죠? 쪽으로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에 이상이 발생해서 일시적으로 연기가 그쪽으로 나오는 장면이 이렇게 이제 찍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런 이 조류 충돌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면서 이제 기체 이상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이제 빨리 랜딩 기어도 작동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빨리 랜딩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동체 착륙을 시도하는 이런 과정. 그래서 착륙은 됐습니다만 활주로에서 미끄러지면서 활주로 쪽으로 나가면서 이제 인근에 있는 벽체를 구조물과 충돌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화재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서 그 안에 계셨던 대부분의 이 승객들이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네,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보통 이게 조류면 뭐 한두 마리일 수도 있겠지만은 조류 뭐 충돌 경보가 내려졌다 그러면 철새 떼가 있었다라고 하면 육안으로도 좀 새 떼가 관찰이 돼야 되는데 저 영상으로는 새는 구별이 안 되죠. 예, 지금 현재 저 상황으로는 사실 뭐 개별적으로 새떼라든지 다른 새 무리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식별되는 상황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말씀하신 대로 뭐 저런 새들이 일부 뭐 이를테면 흩어져서 일부 새가 들어간 것들도 있고 아니면 새 무리들 중에 이제 빨려 들어가는 이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저런 부분들이 이제 그래서 지금 사실은 보면은 새가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고 예, 있는 근데 상황이거든요. 이제 영상 자체가 뭐 새들이 워낙 작기 때문에 시야에 안 보일 수도 있고 뭐 또 들어간 시점에 들어가 있는 시점과 조금 다른 부분에서 영상이 촬영될 수도 있어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좀 이제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류 충돌이 있었던 거는 지금은 현재로는 어느 거의 정도 확인이 뭐 되고 인정이 있는 되고 있는 상황이다. 추측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서 뭐 정말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만 어쨌든 생존자도 있습니다. 2명이었고 후미 쪽에 있었던 승무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이 이제 구조가 돼서 지금 병원에 이송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두 분의 상태는 뭐 생명에 위독한 그런 상황들은 아니고 어느 정도 이제 의사소통도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공교롭게도 이 화재가 발생한 이 동체의 가장 끝쪽 부분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두 분이 생존을 하셨고, 다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뭐 많은 분들은 간혹 그럼 비행기에서 가장 끝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가 그렇죠, 뭐 이렇게 요즘에. 또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전문가분들 또 비행기 설계를 하시는 분들의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보면 그런 말씀들을 하세요. 뭐 조금 더 편안한 자리는 있을지 몰라도 더 안전한 자리는 없다라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상황 같은 경우는 동체가 이제 착륙을 하면서 미끄러지면서 벽 쪽에 이제 정면 부분에 충돌이 되면서 그 앞쪽 부분의 충격과 또 이제 화염이라든지 폭발이 이제 가해지면서 집중적으로 손상을 입고 또 피해도 커졌습니다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쪽에 가장 멀리 있는 꼬리 쪽 부분이 상대적으로 덜 손상을 받은 상황이라서 생존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사실 비행기가 어떤 형태로 어떤 위험으로 또 추락을 하거나 위험한 상황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뭐 이 꼬리 쪽이 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이런 이제 오해는 안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두 분 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라니까 너무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 통념적으로 후미 쪽이 무조건 안전하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희생자들은 모두 다 수습이 된 상태이긴 하지만 아직도 신원 파악은 이뤄지고 있는 과정인 거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강한 화재, 또 이번과 같은 화재가 아니더라도요, 일반 건축물 내에서 화재라도 굉장히 강한 이렇게 또 심각한 화재인 경우에 그 안에 이제 사망자들이나 이런 이제 시신의 훼손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뭐 남녀 성별은 둘째치고 사실은 사람의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계속 적극적으로 신원 파악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 아직 한 30여 구 정도 이런 신원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DNA 기술이라는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들도 상당히 높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비행기 같은 경우는 탑승자들이 신원들은 대부분 확인이 돼 있고, 다만 이제 어느 자리에서 이분이 있었던 분인지를 맞춰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유가족들의 이제 이 대조군 DNA 같은 것들도 명확하기 때문에 아마도 대부분은 확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신원 확인이 다 이루어지면 이후에 이제 이런 사망자들 유가족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이제 조치라든지 또 어떤 보상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장례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매우 정말 아직까지도 신원 확인을 기다리고 계신 유가족분들은 정말 애가 타실 텐데 어쨌든 되기는 되는 거죠. 아니면 네. 정말 어려운 경우도 근데 있나요? 매우 심각하게 손상이 되는 경우에는요, DNA 검출 자체도 어려워서 사실상 신원 확인이 안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신원 확인이 돼서 유가족들의 슬픔이나 아쉬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 것들은, 그래서 아마도 더더욱이 아마도 지금 현재 이런 신원 확인을 위한 여러 가지 이런 조사들이라든지 이런 노력들을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정말 여러 가지 뭐 아직까지도 약간 의문점들이 있다라고들 얘기가 들리고, 또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그만큼 궁금점이 많은 것 같은데, 보통 이제 통념적으로 이런 원인에 대한 어떤 조사는 굉장히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급하겠지만 이렇게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교수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좀 중요하고도 또 면밀한 기술적인 요인들, 또 그리고 인적인 결함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어떤 사고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전문가가 참여를 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확실한 어떤 정황 증거가 되는 어떤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는 부분에 일테면 음성 기록 장치, 그리고 또 여기에 운항 정보에 관련된 기록 장치들이 있는데요. 음성 기록 장치 같은 경우는 관제탑과 이제 이 조종석 간에 서로 교신한 내용들이 저장이 돼 있고, 한 2시간 정도, 사고 나기 전에 2시간 정도의 기록들이 있고요. 또 이 조종석 안에서의 기장과 부기장, 그 안에 이제 크루라고 하는데요. 이분들 서로 조종석 승무원 간에 서로 이제 교신에 관련된 서로 소통했던 내용들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위험 요인, 또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이런 부분들을 관제탑과 어떻게 이제 통제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들이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들을 바탕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운행 기록 장치 같은 경우는 비행기의 고도라든지 운항 경로라든지 또 비행기 시스템의 이상 여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기록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가나 또 관계 기관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이런 조사를 하는 또 절차들도 다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조사들, 또 다른 사고에 대한 조사들보다는 훨씬 좀 시간이 좀 더디게 진행된다, 이렇게 일반인들은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 주체가 되는 기관은 또 어디고, 그다음에 지금 블랙박스도 확보가 됐고 또 관제탑 교신 기록도 확보가 돼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조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지? 예, 지금 이제 대부분 이런 철도라든지 항공사고는요, 법에 의해서 이런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서 이런 항공철도 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령 근거가 있고요. 이 이 법에 의해서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이미 조사위원들이 현장에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초동조사, 현장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조사들이 기본적으로 현장에 대한 조사들이 이루어지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블랙박스의 여러 가지 정보들이 이제 판독이 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다 종합적으로 놓고 이 사고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을 구성하고, 그런 시나리오들에 맞게 아마도 이런 정황 증거들이 맞아 돌아가는지, 또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조사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사고 조사 이외에도요, 최근 들어서는 뭐 중대재해처벌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실은 이제 이 사측의 안전 관리가 충분히 제대로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고 조사와는 별도로 이런 재난 관리라든지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들의 조사도 또 별도로 이루어지게 돼 있고요. 또 행정안전부에서는 또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원인 파악들을 위해서 국가재난조사위원회라는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고, 법령에도 이런 부분의 조사 근거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자, 이번 사고에 있어서 이제 가장 유력한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버드 스트라이크, 즉 조류 충돌, 실제로 조류 충돌 경고가 울렸다라고 하는데, 먼저 어제 방송됐던 뉴스 영상을 보시고 더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항으로 접근하는 사고 기체.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일고 연기가 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공항 관제탑은 사고기에 조류 충돌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새떼와 부딪히면서 엔진에 이상이 생긴 건 아닌지 의심되는 부분입니다. 그 조류 충돌로 인해서 조종에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래 추정만 일단 하고 있고요. 이제 올라가다가 아마도 뭔가 기체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정황은 탑승객이 보낸 메시지에서도 확인됩니다. 한 탑승객은 가족에게 새가 날개에 껴서 착륙 못하는 중이라고 연락했는데 기내에서 관련 안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안공항 인근에는 큰 호수와 갯벌이 있어서 오리와 철새 등이 자주 목격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항 인근 골프장 옆에 있는 호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굴락으로 이렇게 좀 이제 보지 목격을 하지 못했습니다만 오리들이 이렇게 겨울철새로 해가지고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고는 했었어요. 이 때문에 무안공항에서는 사고 발생 30분 전까지 활주로에 새떼를 쫓아내는 작업이 진행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 자회사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관련 기준에 따라 작업자 한 명이 조류를 퇴치한 뒤 착륙 30분 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한 상황이었다며 조류 충돌이 있었다면 활주로에 진입하기 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무안공항 일대는 사고 당시 바람이 거의 불지 않았고 가시거리도 9,000m에 달할 정도로 맑은 날씨였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안공항의 조류 충돌 방지 장비 배치와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앞서 4년 전 작성된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는 항공기 이착륙 시 조류 충돌 위험성이 크다며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방금 그 영상 보신 것처럼 이제 오른쪽의 날개 부분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아마 그게 화재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문자 메시지 승객이 보낸 문자 메시지로 봤을 때도 조류가 충돌한 걸로도 비행기에서도 인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저 조류 충돌은 이제 발생을 한 걸로 보고 우리가 아까 저감 방안이 필요하다고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럼 저런 사고를 막으려면 조류 충돌은 뭐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이를테면 조류의 충돌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황들은 사실은 뭐 높은 고도에서 비행을 하는 그런 때보다는 착륙과 이착륙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서 가장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게요. 새들 같은 경우에 실제로 새들이 이제 활동하는 비행을 하는 이 고도가 크게 잡아도 한 1km 이내, 지면에서 1km 이내 정도거든요. 낮네요, 고도가. 예, 그러니까 높은 비교적. 고도에서 정상적인 운행을 할 때는 사실은 이런 조류 충돌의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덜한데요. 어쨌든 비행기가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륙도 해야 되고 착륙도 해야 되고 이러려면 낮은 고도에 당연히 이제 노출되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들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고요. 다만 이제 이런 위험성들 때문에 사실 이 공항 주변에 이런 조류들을 이제 이런 이착륙 시에 이렇게 다른 쪽으로 쫓는 이런 역할들을 또 하고도 있습니다. 안전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인력이나 이제 인원들 또 장비 같은 것들이 상당히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뭐 총을 직접 쏴서 총소리에 의해서 놀래서 큰 소리로 인해서 새들을 이제 쫓는다거나 혹은 또 새들이 싫어하는 음파, 주파수 대역을 이제 방출해서 새들이 이제 접근을 최대한 적게 한다거나 혹은 또 이제 이착륙 때에 이런 이제 강한 조명을 조사해서 새들이 근처에 이제 이착륙하는 그 순간에는 오지 않게끔 한다거나 이런 방법들을 쓰고 있긴 합니다만 이러한 방법들도 사실 새들이 일시적으로는 또 다른 데로 날아갔다가 또 다시 오는 상황들 그렇죠. 또 어떤 데들은 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적응이 되면 또 새들이 잘 따르지 않는 상황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위험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들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고요. 또 이런 것들의 새들을 그럼 근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근처에 오지 않게끔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하다 보면 최근에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문제, 동물에 대한 어떤 보호의 문제 이런 것들과도 충돌해서 이 부분이 참 어떻게 보면 위험성 측면에서는 빨리 해결이 되고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또 현실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사고가 발생하기 한 30분쯤 전에 활주로에서 새떼를 쫓아내는 작업이 실제로 있었고, 왜냐하면 무안공항이 워낙에 그 조류 충돌 발생률이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쫓아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경보도 비행기에 전달이 된 걸로 조류 충돌 경보가 그러면 사실 그럴 때는 비행사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조류 충돌 경보가 있으면? 예, 사실 조류 충돌 경보가 있다 하더라도 야 비행기가 조종사가 잘 보면서 새를 피해서 운전해라 이런 개념은 그쵸? 아닙니다. 네. 사실은 정상적으로 랜딩을 한다면 정상적인 랜딩을 하고 비행을 하더라도
야, 새가 충돌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비해라. 감안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라라는 개념이지 뭔가 액션을 적극적으로 취해라라는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종사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런 부분의 경고를 들었어도 정상적인 랜딩을 진행하는 과정, 그 과정에서 한 1분 이후에 이런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로 의심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구조 요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 무안공항 같은 경우에 이제 다른 공항들도 대부분 바닷가에 있거나 이런 습지라든지 이런 풀숲 인근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안공항 같은 경우가 사실 최근에 이런 비행기가 이제 운행되는 편수 대비해서 이런 이제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 발생은 가장 많았다는 게 최근에 이제 보도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무안공항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변에 습지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조류 서식지들이 굉장히 좀 다른 공항에 비해서는 더 많이 있는 부분들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들이 어느 정도 좀 또 잠재된 위험성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네. 이게 보면은 그 메이데이 신호라는 게 결국은 조난 신호인데 조류 충돌 경고가 있은 다음에 조종사가 조난 신호,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이데이 신호를 그러니까는 시간상으로는 조류 충돌 경보 이후에 메이데이 신호가 있었지만 실제로 메이데이 신호가 그럼 조류 충돌 때문이었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의구심이 있던데 다른 요인 때문에 조난 신호를 보냈을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있는 거예요. 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겠죠. 사실은 이제 조류 경보가 나갔다고 해서 반드시 꼭 조류랑 충돌했을 그런 가능성들은 또 뭐 반드시 충돌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보가 나간 직후 한 1분 이내에 이런 조난 신호가 왔기 때문에 네. 버드 스트라이크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이제 가장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행기 내부의 탑승객들도 조류 충돌에 의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인지하고 이제 문자를 이제 가족들이랑 보내는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아마도 기내 안내 방송에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이 승객들에게 전달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또 승무원들도 실제로 구조돼서 생존하신 승무원들도 증언에 의하면 버드 스트라이크가 있었다. 그래서 엔진에 불이 났었다. 불이 난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진술하기도 했거든요.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어쨌든 다른 요인보다는 버드 스트라이크, 조류 충돌에 의한 어떤 기체 이상 이런 부분들이 인지가 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이번에 이제 복행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완벽한 복행이 아니고 360도를 돌아서 다시 내려야 되는데 180도만 돌아서 뭐 반대로 방향으로 착륙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이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요. 사실 정상적으로 이제 랜딩을 1차적으로 하다가 혹시라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랜딩이 어렵다면 다시 이제 기체를 올라가요. 올려서 다시 이제 복항을 하고 또 좀 선회를 충분히 한 다음에 이렇게 다시 안정적으로 랜딩할 수 있는 준비를 한 이후에 이제 랜딩을 원래 하려던 활주로로 랜딩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상황인데요. 이번 상황에서는 사실은 그런 상황들보다는 굉장히 급격하게 오히려 활주로의 다른 방향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급하게 이루어졌고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비상 착륙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메이데이 상황이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어서 충분히 다시 이제 복항을 하면서 이런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다시 준비를 해서 랜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걸 반증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대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는 게 한쪽의 엔진 이상만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급박한 상황으로 보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한쪽의 엔진이 문제가 되더라도 다른 한쪽의 엔진으로서 충분히 이런 랜딩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런 한쪽의 결함 문제만 가지고는 이런 상황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아마 엔진이 하나 이상 혹은 공교롭게도 2개 이상의 문제가 있었거나 혹은 또 하나의 문제가 있으면서 또 확인되지 않은 별도의 다른 어떤 위급한 문제 상황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지금 추정을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겁니다. 급박한 상황이라는 거는 그러면 가장 예상하기 쉬운 거는 더 이상 떠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심스럽지만 확률적으로 높진 않지만 양쪽의 엔진 다 버드 스트라이크, 아마도 조류 충돌이 있어서 양쪽의 엔진 자체가 다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 그러면 사실 비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떨어지는 상황이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중에서 시간을 선회를 하거나 조정 자체를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내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확실하게 확인을 해야 될 게 조류 충돌이 있어서 엔진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는 건 아니죠. 예, 그거하고는 그렇습니다. 연관이 없는 거죠. 예, 그 부분은 이제 2가지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엔진이 구동이 돼야 이
유류 펌프라고 해서 이제 유류 이런 것들은 이제 유압으로 작동되는 시스템인데 네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엔진이 정지가 되는 상황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사실은 엔진이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이런 유류 시스템에 대한 이 유압 시스템이 문제가 네, 생겼으면 안 생겼다면 내려. 작동을 안 될 수가 있는데 다만 이런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한쪽 날개, 각각의 날개 쪽에 각각 달려 있어요. 그래서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반대쪽에 기능을 해서 열릴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은 두 개 다 작동을 안 한 그런 상황으로서 사실 열리지 않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두 개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들에 약간 이런 부분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네, 이것도 영상 보시고 저희 다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활주로로 접근하는 사고 여객기. 영상 속 사고 여객기는 착륙 시 사용하는 랜딩 기어를 내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여객기 동체는 그대로 활주로에 맞닿고 착륙 충격으로 불꽃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동체가 활주로와 직접 닿은 채 빠른 속도로 계속 미끄러져간 여객기는 결국 멈춰서지 못하고 활주로 끝 담장과 충돌했습니다. 곧바로 큰 폭발이 일었습니다. 사고 여객기는 꼬리 부분만 남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졌습니다. 비행기 동체가 여기 파손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형체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꼬리 부분만 형체 좀 남아있고. 영상에 담긴 것처럼 착륙 순간 사고 여객기가 실제로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한 건지, 그렇다면 원인은 무엇인지는 비행 기록 장치 분석 등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랜딩 기어가 고장나면 자동을 하던가 또는 수동을 하던가 그 방법을 통해서 풀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왜 안 펴졌는지에 대한 원인 조사는 정확하게 FDR 그 분석을 통해서 규명을 해야. 국토교통부는 상업용 여객기의 경우 사고 원인을 정확히 밝히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네, 이 랜딩 기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희 승객들 입장에서 인지하기로는 소위 바퀴가 쿵 하고 내려오는 그 순간, 그게 랜딩 기어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보통 제 경험에 따르면 바퀴는 꽤 오래 전에 내려오지 않나요? 비행기 착륙하기보다? 그러면은 저기에서도 지금 조류 충돌이 있었을 때랑 랜딩 기어가 내려오는 거랑 그런 시간 순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뭐 그런 단서는 없을까요? 아마도 1차 이제 랜딩을 하려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에서 다시 이제 이 복항을 하는 과정,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는 아직 이제 랜딩 기어,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1차 조류 충돌에 의해서 랜딩 기어가 작동을 안 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2차로 저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상황에서는 랜딩 기어가 없는 상태, 동체 착륙을 이미 염두에 두고 아마 이제 랜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승객분들도 사실은 이제 이런 조류 스트라이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동체 착륙을 하는 것들을 만약에 이제 이 랜딩 기어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상황이었다면, 실제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저런 방식의 이제 또 랜딩을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동체 착륙에 대한 부분들의 매뉴얼대로 저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동체 착륙을 하는 거에 대한 그 운전 조정법에 맞춰서 랜딩이 이루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은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네요. 동체 맞습니다. 착륙 매뉴얼은.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유압 장치에 의해서 랜딩 기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엔진이 꺼져버렸으면 랜딩 기어 작동도 어려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 중에 그 날개의 플랩이라고 하는 것도 작동이 안 됐다. 그럼 그것도 유압 장치에 의해서 작동하는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사실은 여러 가지 기기적인 부분의 어떤 작동성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 연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플랩이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이제 랜딩을 한 이후에 바람의 저항을 가장 크게 해가지고 사실은 속도를 감속을 하는데 기능들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기능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작동 안 했을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이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동체 착륙이라는 얘기는 사실 영화 같은 데서 많이 보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런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도 있었는데, 그런 영화에서는 동체 착륙을 하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사망자가 거의 정말 너무 많이 나와서 왜 이번에는 이렇게까지 희생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는지. 대부분의 영화나 또 다른 상황에서의 동체 착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렇게 충분히 지상에 준비를 하고 또 동체 착륙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갖춰서 안전 조치를 한 이후에 착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성이라든지 또 피해도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동체 착륙이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급박하게 이루어져서 이런 상황들이 충분히 안전을 담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얘기하듯이 다른 데들은 이렇게 동체 착륙을 하는 경우에 비행기에 있는 연료들도 다 소모를 하든지 버리고 최소화한 다음에 이렇게 내리는데 여기는 왜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 사고가 났던 비행기 보잉 737, 800 기종 같은 경우는 임의로 연료를 방출하는 이 덤프 기능이 없는 기종이에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기종 같은 경우는 중단거리 이 노선이기 때문에 기름 자체를 많이 실는 이런 이제 비행기들은 아니고요. 또 한편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밖으로 버리진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비행기를 연료를 소모해야 되면 줄여야 되면 선의 비행을 통해서 충분히 연료를 소모해서 자연적으로 줄이고 랜딩을 하는 이런 과정들로 이어졌을 텐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회를 해서 소모를 할 만큼의 시간적인 여유도 충분하지 않은 그렇게 굉장히 좀 급박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보는 다른 이런 동체 착륙은 충분히 준비도 돼 있고 대비가 돼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됐었다면 이번 경우에는 굉장히 좀 시간적 여유나 판단이 굉장히 급박한 상황에서 이루어져서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충분히 받쳐주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방송이 막 나올 때는 왜 저렇게 빨리 급박하게 랜딩을 했느냐를 두고 아마 연료가 없어서였을 거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이렇게 약간 랜딩 기어나 뭐 이런 게 작동을 안 해서 오히려 추력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빨리 그렇게 내렸다. 위험한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연료가 부족한 상황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게요. 공항의 여러 가지 상황들, 기상 상황이든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정상적인 시점에 랜딩을 못하는 상황 때는 인근의 다른 충분히 회항을 선회를 하거나 혹은 다른 공항으로 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어떤 연료들은 다 갖고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연료가 부족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교수님께서 그런 얘기 해주셨는데 이 사고가 난 기종의 경우에는 연료 방출 시스템이 없는 기종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관련한 뉴스 영상 보시고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난 보잉 737 기종, 주로 단거리 비행을 위주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료 방출 시스템이 없습니다. 연료 방출 시스템은 비상시 연료를 밖으로 내보내 무게를 줄일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동체 착륙 시 충격을 줄이고 많은 연료가 들어있을수록 커지는 폭발과 화재 규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사고가 난 여객기도 보잉 737 기종이다 보니 이런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른 방법으로 최대한 연료를 소모했어야 하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았을 거라는 게 전문가들 추정입니다. 공중에서 선회를 하면서 연료를 다 소모를 하고서 내려야 되는데 급박한 상황이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사고가 난 활주로 끝엔 항공기 착륙을 유도하는 장치, 로컬라이저 장비가 설치돼 있었습니다. 외벽 충돌 전 콘크리트 구조물인 로컬라이저 안테나를 충돌해 피해가 더 커졌을 수 있습니다. 활주로 진입 방향을 정해주는 로컬라이저 안테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부딪혀서 1차 충격이 생긴 것 같고요. 외벽이 2차 충돌이 생겨서 충돌이 좀 심해진 것 같습니다. 과거 동체 착륙을 했던 다른 사례와 비교해봐도 이번 사고는 폭발과 화재 때문에 피해가 더 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편 생존한 승무원 2명은 떨어진 동체 꼬리에서 발견됐습니다. 항공 전문가들은 생존 승무원들이 가장 뒤쪽에 승객들과 반대 방향으로 앉았다면 등받이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네, 이제 연료를 최대한 소모했었더라면 조금 더 저런 폭발로 인한 그 피해가 적지 않았을까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교수님께서는 소모할 아마 그런 여건도 안 돼서 정말 그냥 착륙하는 것 자체가 절체절명인 순간이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면은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연료를 뭐 버린다 그래도 완전히 없으면은 추력이 없어지니까 완벽하게 버릴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연료를 일부 버리는 것은 사실 이제 착륙에 필요한 어떤 중량 기준들을 맞추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를 버리는 거지 아예 텅텅 비운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소모를 하고 비운다 하더라도 이게 거의
아예 없는 정도, 이 정도가 아니잖아요. 적정 중량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동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착륙할 때 필요한 적정 중량 정도까지만 버리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고 사실은 착륙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충돌이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만 남아 있어도 충격이 세면 그거는 그렇죠?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연료들이 그런 노출되면서 상황이다. 뭐 다른 점화원에 노출되는 상황이라면 폭발이라든지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를 이번에는 해볼 텐데 저희 리포트에서 방금 이제 그 로컬라이저 얘기도 나왔고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면 그 항공기 어떤 그런 정비라고 하죠. 안전 점검 절차 또 항공사는 물론이고 공항의 대응은 어땠는지 혹시 이 부분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예, 일단 뭐 항공기 안전 점검이나 절차 이런 부분들은 사실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 뭐 다른 일반 교통수단 또 다른 기기에 비해서 굉장히 정밀하고 또 고도의 이제 관리가 필요로 한 게 비행기이기 때문에 정비라든지 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은 사실 자체적으로 항공사 자체적으로만 우리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 주기적인 점검이라든지 관리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좀 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누락되거나 그런 과정에서도 뭔가 문제가 있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는 것들 이런 것들은 필요해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항 당국의 대응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공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공항 소방대를 이제 유지하고 하는 것들 비상시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조치들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느냐. 이번에는 소방대가 대기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나오던데 맞나요? 네, 일단 메이데이가 떠서 이런 착륙이 시도가 되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소방 쪽 공항 소방대에 먼저 연락이 갔을 거고요. 공항 소방대에서는 이미 출동 준비를 하고 출동을 할 채비들을 다 갖춰놓은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직후에 이미 이제 항공기가 멈춰서 이제 뭐 폭발이 났습니다만 폭발 직후에 바로 현장에 공항 소방대가 도착을 해서 진압이나 구조가 진행이 됐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일반 소방대들도 이후에 이제 합류를 해서 적극적인 진압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본다 그러면 또 이제 공항 같은 경우도 사실 공항의 재난관리 체계라든지 또 비상대응 매뉴얼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절차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 최근에는 안전항국 훈련이라고 하는 이런 국가 기반 시설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훈련들도 매년 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이런 재난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지 또 과정들 이런 것들을 훈련하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절차나 이런 부분들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확인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의 활주로 길이가 좀 더 길었었다면은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겠냐라는 그런 이제 안타까운 마음들이 많은데 실제로 뭐 활주로 길이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설계상 그렇죠? 그리고 그 활주로 길이가 길고 그 끝에 이제 벽에 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으니까 사고가 더 커졌으니까 벽이 뭐 없거나 조금 더 이게 이렇게 부서지기 쉬운 걸로 돼 있었거나 그리고 이게 로컬라이저라고 하는 것도 저는 이번에 좀 처음 들었는데 이런 구조물에 대한 명칭 이 위에 흙벽이 쌓여 있어서 인명피해가 더 커졌다. 그래서 더 충돌하면은 부서지기 쉬운 구조였어. 여러 가지 뭐 아니면 아예 그냥 그물망 형태였었어야 된다. 그런 지적들에 대해서는 교수님 생각 어떠세요? 사실 뭐 이건 이제 결과론적인 부분들이죠. 사실 그것 때문에 충돌이 일어서 사고가 나오죠. 뭐 화재 폭발이 일어났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으니까 야 이것만 없었으면 사실 사고 안 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우리의 기대 섞인 이런 이제 의견들인데요.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 공항에서만 이렇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른 공항 시설에서 대부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설치돼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것들로 대체하거나 뭐 이를테면 이런 부분들 또 로컬라이저 같은 경우는 또 이 지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위치를 회피해서 다른 쪽으로 뭔가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들도 있고요. 또 벽체라고 하는 것들도 사실은 뭐 물론 이런 물리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구조, 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이런 벽체들도 있습니다만 사실 이 벽체가 자체가 뭐 엄청나게 이런 충돌을 방어하기 위한 이런 목적들은 아니고 대부분은 울타리나 경계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인데요. 과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지금 이런 사고를 통해서 조금 더 보완해서 안전하게끔 조금 더 설계를 바꾼다거나 방법들을 바꿀 수 있는 것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개선할 여지들도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은 이렇게 돌발적인 상황 이거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해놨어도 그렇게 이격시킨 만큼의 더 근접해서 사실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경우에는 또 이런 사고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으로 조치를 하거나 개선할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돌발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모두 100% 완벽한 설계 또 시설들은 사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도 우리가 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동체 착륙을 급박하게 시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으니까 해당이 안 되지만 저희가 보통 비행기 타면은 항상 듣는 게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때는 이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밖으로 어떻게 나가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도 무안이 바다랑 멀지 않은 곳이었으니까 물 위에 내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또 아쉬움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그것도 사실 이제 앞서 설명드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사실 물에 내렸으면 불도 안 났을 거고 오히려 사람들이 안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 비행기 같은 경우에 착륙을 할 때 가장 안전한 곳은 사실 이제 활주로거든요. 또 활주로가 또 비상 착륙을 한다 하더라도 활주로가 가장 안전한 공간이에요. 또 그 다음에 안전한 곳은 뭐냐? 어찌됐든 물보다는 땅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지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곳을 찾아서 비상 착륙을 하는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와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물로 가서 한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물이 굉장히 또 이를테면 우리가 땅보다는 충격도 덜할 것 같다 생각하지만 포면 장력이라든지 또 물에 충돌했을 때 충격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물에 빠지는 이 비행기가 물에 랜딩을 하는 경우에 오히려 비행기가 이제 두동강이 나거나 이렇게 부서지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물에 랜딩을 하는 경우는 정말 땅에 어디로도 내릴 수 없는 정말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어쨌든 땅에 랜딩하는 것 혹은 또 활주로가 있다고 활주로를 어떻게든 이용해서 랜딩을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네. 이번 사고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또 어제 이제 어떤 방송사들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조류 충돌이 아니라 어떤 정비나 이제 기체 결함을 조류 충돌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마치 피할 수 없었던 그런 사고인 것처럼 했던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게 밝혀졌다. 이런 또 소식이 전해져서 굉장히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겠죠, 절대. 예,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런 사고 조사를 통해서 해야 되는 일들은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정말 객관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확인해서 또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또 그런 오해가 없게끔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런 비행기 정비에 관련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고 또 비행 전, 비행 후에 이런 부분의 점검, 또 주기별로 또 월별, 또 분기별 이런 점검들이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이런 결함이 있는 상황 또 이를테면 이런 것들의 누락을 본인만 쉬쉬하면서 사실 감출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그런 의혹들이 또 한편에서는 제기가 된다면 사고 조사 단계에서 이러한 과정들도 정확하게 들여다봐서 오히려 국민들이 결과를 또 왜 일어났나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이런 여러 가지 잘못된 정보들 이런 것들도 또 정확하게 좀 불식시키는 이런 계기로서 좀 더 정확하고도 또 합리적인 분석들이 이루어져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고 후에 심리 지원 등 이제 유가족 지원 어떻게 보면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지금 유가족 분들일 텐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게 어떤 점이고 또 일반 마음 아파하는 그런 대중들은 또 어떻게 힘을 보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첫 번째 구조된 생존자 두 분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안정, 케어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분들은 살아나셨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사고 당시에는 현장에 대한 기억들이 없거든요. 의식을 잃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미 병원에 이송된 상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그때의 상황들을 떠올린다면 오히려 이분들은 더 많은 충격을 받으실 수도 있고 또 본인만 생존했다는 것들에 대한 또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에 또 느끼실 수도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분들의 관점에서 훨씬 더 충분한 보호와 또 관찰이 필요하고요. 당연히 이제 가족들을 잃으신 유가족들에 대한 심리 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당연히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이제 이 사고 처리에 대한 절차나 보상 체계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사후 조치 과정에서도 사실 이분들이 사실 우리가 절차대로 원칙대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사실 심리적인 부분들 또 이를테면 정서적인 부분들을 최대한 좀 고려를 하면서 이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일을 처리할 필요도 있다 생각이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당시에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사실은 정말 피해를 많이 또 겪으시게 되는 것들은 이 현장에서 사고를 수습하고 활동들을 하셨던 소방관들 또 그리고 현장의 여러 가지 경찰, 공무원 또 공항 직원들 또
항공사 직원분들은 그 참혹한 현장에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직접 하셨기 때문에 본인들은 느끼시지 못하지만 이런 것들이 잠재적으로는 계속 트라우마로 남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부분들, 현장에 투입됐던 현장 상황을 직접 겪으신 분들에 대한 심리적 관리 이런 것들도 필요해 보입니다. 또 많은 국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이런 알 권리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들이 개인적으로 이 상황들을 찍은 사진이라든지 정보들을 공유하고 계신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보게 되는 일반 시민분들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트라우마를 느끼시기 때문에 알 권리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국민 전체적인 정서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공개돼야 되는 정보 또 이런 것들이 또 선별이 좀 필요하고요. 스스로도 조금 더 자제하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럴 때는 자제해서 오히려 나쁠 건 없네요. 뭔가 네, 급하게 하기보다는. 감춘다기보다는 충분히 이런 부분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사회에 협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정보를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한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 이영주 교수님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